오늘부터 제가 읽는 책은 바로 황현사님 번역,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오던 끝에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났다. 모터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것이다. 기관사도 승객도 없었던 터라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감당해 볼 작정이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었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리나 떨어진 사막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난파선의 뱃사람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처지였다. 그러니 해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불러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목소리는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섰다. 나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잘 살펴보았다. 아주 신기한 꼬마아이가 엄숙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그의 초상화가 있다. 이 그림은 내가 훗날 그를 모델로 그려낸 그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내 그림이 그 모델만큼 멋이 있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내 나이 6살 적에 어른들 때문에 기가 죽어 화가의 길을 포기했고 기껏해야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밖에는 달리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지 않은가. 아무튼 나는 놀란 눈을 휘둥그레 뜨고 호련히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리나 떨어진 곳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본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시달려 녹초가 된 것 같지도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리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 수 있게 되자 겨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나 그 애는 무슨 중대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나직하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너무 강렬한 느낌을 받으면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리나 떨어진 데서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판에 정말 멍청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내가 특별히 공부한 것이라고는 고작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이라는 생각이 나서 좀 언짢은 기분으로
그 꼬마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릴 수 있는 2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에게 다시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꼬마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난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나는 양을 갖고 싶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이 양을 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벌써 몹시 병들었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내 친구는 얌전하게 미소 짓더니 너그럽게 말했다. 아이 참, 이게 아니야. 이건 순양이야. 뿌리 돋고.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앞의 그림들처럼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그때 나는 모터를 분해할 일이 우선 급해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쓱 그어댔는데 그게 이 그림이었다. 그러고는 던져주며 말했다.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닌가. 내가 원한 건 바로 이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많이 있어야 할까? 그게 걱정이야?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아마도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조그만 양이거든.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이것 봐. 잠이 들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도 내 질문은 전혀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어쩌다 우연히 흘러나온 말들을 듣고 나는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그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내가 그리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그림이라서. 보았을 때 그는 나한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이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걸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곤 어린 왕자가 아주 귀엽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때문에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내 불행이 심각하게 여겨지길 나는 바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저걸 타고서야 그렇게 먼 곳에서 올 수는 없지.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들었다. 이윽고 그는 호주머니에서 양을 꺼내들고 그 보물을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슬쩍 내비치다 그만둔 다른 별들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안달이 났을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얘야, 넌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란 데가 어디야?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잘 됐어. 아저씨가 준 상자 말이야. 밤이면 양의 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얌전히 굴면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도록 고삐도 하나 줄게. 말뚝도 주고. 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메어도? 참 괴상한 생각이다. 그렇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 거야. 그 말에 내 친구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은데 뭐. 그러고는 어딘지 좀 우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별로 멀리 갈 수도 없어. 나는 곧 그 꽃들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홀꽃잎을 한 이 꽃들은 별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풀 속에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에서 어느 날 그 꽃이 싹을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싹과 닮지 않은 이 어린 나무를 아주 가까이서 살폈다.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바브 나무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어린 나무는 이내 자라는 것을 멈추고 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그 커다랗게 자리 잡는 꽃망울을 지켜보며 곧 어떤 기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꽃은 그 철옥의 방에 숨어 계속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었다. 정성 들여 색깔을 골랐다. 꽃은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가다듬었다. 그 꽃은 개 양귀비처럼 아무렇게나 차리고 나타나려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빛이 흘러 넘칠 때에야 나타나고 싶어 했다. 그렇다. 정말 멋쟁이 꽃이었다. 신비로운 화장은 그래서 몇 날 며칠이 걸렸다. 드디어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뜨는 시각에 그 꽃은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꽃은 아주 꼼꼼하게 화장을 했으면서도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 이제 겨우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아직 머리도 온통 헝클어져 있고. 그러나 어린 왕자는 감탄을 누를 수가 없었다.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꽃이 나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전 해님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이 별로 겸손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 아닌가. 꽃은 이내 말을 이었다. 지금쯤 아침 식사 시간이 아닐까요? 친절을 베풀어 제 생각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어쩔 줄을 모르며 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다가 꽃의 시중을 들었다. 그 꽃은 이렇게 좀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그를 금방 괴롭혔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자기의 가시 넷을 내보이며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지도 몰라요. 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 같은 건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전 풀이 아니에요. 꽃이 나직하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호랑이 따윈 무서울 게 없지만 그래도 바람은 끔찍해. 바람막이 같은 건 없나요? 바람이 끔찍하다고? 그렇다면 식물로서는 참 안 됐구나. 어린 왕자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저녁엔 유리 덮개를 씌워줘요. 당신 별은 아주 춥네요. 설비가 엉망이고 제가 떠나온 곳은... 그러나 꽃은 거기서 말을 그쳤다. 꽃은 씨의 형식으로 이곳에 왔으니 다른 세계를 결코 알 턱이 없는 것이다. 그런 순진한 거짓말을 꾸미다가 들킨 게 부끄러워서 꽃은
잘못을 어린 왕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막 찾으러 가려는데 당신이 말을 하기에. 그러자 꽃은 어찌됐던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만들려고 억지 기침을 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그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착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곧 의심하게 되었다. 별것도 아닌 말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되었다. 꽃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어느 날 그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그저 바라보고 향기를 맡아야지.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줬는데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했던 그 발톱 이야기가 내 마음을 푸근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 거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꽃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내 마음을 밝게 해줬어.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어설픈 거짓말 뒤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있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꽃들은 정말 모순 덩어리야. 하지만 난 꽃을 사랑하기엔 너무 어렸어. 오늘도 어린 왕자 두 번째 편이 계속됩니다. 나는 그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그의 별을 빠져나왔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별을 깨끗이 정돈했다. 그는 화라산을 정성 들여 청소했다. 그에겐 화라산이 둘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아침밥을 데우는데 꼭 알맞았다.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래서 그는 사화산도 똑같이 청소했다. 청소만 잘 해주면 화산들은 서서히 규칙적으로 불타올라 폭발하는 법이 없다. 화산 폭발은 굴뚝의 화재와 같은 것이다. 물론 지구 위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 작아 화산을 청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화산 폭발 때문에 자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쓸쓸한 마음으로 최근에 돋아난 바오바브 나무의 싹들도 뽑았다.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에 익은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엔 유난히도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줄 채비를 할 때 그는 울고만 싶었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이 없었다. 잘 있어. 그는 되풀이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바보였어.
이윽고 꽃이 말했다. 용서해줘. 부디 행복하게 지내. 그는 꽃의 비난을 퍼붓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유리덮개를 쳐들고 그는 멍청이 서 있었다. 이렇게 잔잔하고 다정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난 너를 사랑해. 꽃이 말했다. 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내 잘못이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만큼 바보였어. 부디 행복하게 지내. 그 유리덮개는 조용히 치워두고 이젠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나는 그렇게 감기에 잘 걸리진 않아. 시원한 밤바람이 내게 좋을 거야. 난 한 송이 꽃이야. 하지만 짐승들이, 나비를 보려면 벌레 2-3마리는 견뎌내야지. 나비는 참 아름다운 것 같더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 너는 멀리 있을 거고. 커다란 짐승들이 온데도 난 겁날 게 없어. 나한텐 발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녀는 순진하게 가시 4개를 내보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렇게 꾸물거리지 마. 자꾸 마음이 쓰여. 벌써 떠나기로 결심했잖아. 어서 가. 꽃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도 오만한 꽃이었다. 일곱 번째 별은 따라서 지구였다. 지구는 여간한 별이 아니다. 이 별엔 왕이 111명, 지리학자가 7,000명, 사업가가 90만 명, 주정뱅이가 750만 명, 허영쟁이가 3억 1,100만 명, 다시 말해서 거의 20억이나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6대주 전체에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정말 군대처럼 움직여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멀리서 바라보면 찬란한 구경거리였다. 이 군대들의 움직임은 오페라의 발레단처럼 질서정연했다.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 차례가 온다. 그들은 곧 등에 불을 붙이고 잠을 자러 간다. 그러면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러 들어온다. 곧 그들도 역시 무대 뒤로 사라진다. 그러면 러시아와 인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가 온다. 이어서 아프리카와 유럽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 이어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그들은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에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었다. 정말 대단했다. 오직 북극에 하나뿐인 가로등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뿐인 그의 동업자, 이 2 사람만 한가롭고 태평하게 살았다. 그들은
1년에 2번 일을 하였다.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아주 정직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 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별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이다. 지구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는 아주 작다. 지구에 사는 20억의 주민이 무슨 모임에서처럼 좀 좁혀 서기만 하면 가로 20마일, 세로 20마일의 광장 하나에 어렵지 않게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 하나에 전 인류를 몰아넣을 수도 있으리라.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바오바브 나무처럼 커다랗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계산을 좀 해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숫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이니 그냥 기뻐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까지 그 지루한 일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내 말을 믿으라. 어린 왕자는 일단 지구에 내려섰는데 도무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혹시 별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벌써 걱정하고 있는데 달빛의 고리가 모래 속에서 꿈틀거렸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말했다. 안녕. 뱀이 말했다. 내가 지금 어느 별에 떨어졌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야. 뱀이 대답했다. 아, 그럼 지구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지. 지구는 크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저마다 자기 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얼마나 먼 곳인데. 아름답구나. 뱀이 말했다. 여긴 뭐하러 왔니? 어느 꽃하고 말썽이 났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막은 좀 외롭구나. 사람들이 사는 곳도 역시 외롭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뱀을 바라보았다. 너는 이상한 짐승이구나. 마침내 그가 말했다.
손가락같이 가느다랗고.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힘이 세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힘이 세다니. 발도 없는데 여행도 할 수 없고. 나는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는 마치 금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팔목을 휘감았다. 누구든지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되돌아가지. 그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넌 순수하고 또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를 보니 애처롭구나. 이 화강암의 지구 위에서 너처럼 약한 애를 보니 어느 날 네 별이 너무 그립거든.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해줄 수. 아, 잘 알았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늘 수수께끼로 말을 하니? 나는 그걸 모두 풀지.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사막과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걸어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길은 모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한다. 안녕? 그가 말했다.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자기 꽃과 닮은 꽃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보았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는 자기가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같은 종류로는 단 한 송이의 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정원 하나에 이렇게 똑 닮은 꽃이 5,000송이나 있다니.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화가 나겠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말했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 죽는 신용을 하겠지? 그럼 나는 할 수 없이 돌봐주는 척 해야겠지. 그러지 않으면 나까지 부끄럽게 만들려고 정말 죽어버릴지 몰라.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흔한 장미꽃 하나를 가졌을 뿐이야. 거기다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3개, 그것도 하나는 영원히 꺼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왕자가 되겠어?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소라소리, 오늘은 어린 왕자 3번째 시간입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얌전히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말했다.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예쁘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아주 슬퍼.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덧붙였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애가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넌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해. 정말 난처한 것들이야. 그들은 닭도 키우지. 그네들의 유일한 낙이야. 너는 닭을 찾니? 여우가 말했다.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모두들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너는 아직 내게 세상에 흔한 여러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너도 역시 내가 필요 없지. 나도 세상에 흔한 여러 여우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여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지.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나는 너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 위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지구에서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별에서야? 그래. 그 별에 사냥꾼이 있니? 없어. 그거 끌리는데. 그럼 닭은?
없어. 완전한 것은 없지.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자기 생각을 다시 이야기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고, 닭들은 모두 그게 그거고 사람들은 모두 그게 그거고, 그래서 난 좀 지겨워. 그러나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듯 환해질 거야. 모든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자국 소리를 나는 듣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에 숨게 하지.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을 봐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래서 슬퍼. 그러나 네 머리칼은 금빛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밀은 금빛이어서 너를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입을 다물고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제발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러고는 싶은데,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시간이 없어. 나는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 수 없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어느 것도 알 시간이 없어. 그들은 미리 만들어진 것을 모두 상점에서 사지. 그러나 친구를 파는 상인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지. 네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난 곁눈질로 너를 볼 텐데 너는 말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이 앉아도 돼. 이튿날 어린 왕자가 다시 왔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여우가 말했다.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야. 의뢰가 필요해. 의뢰가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도 모두들 너무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사냥꾼들에게도 의뢰가 있지.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하고 춤을 춘단다.
그래서 목요일은 경이로운 날이지.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지. 만일에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이 다 그게 그거고 내게는 휴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아, 울음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난 너를 조금도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럼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얻은 게 있지. 저 밀 색깔이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가봐. 네 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란 걸 알게 될 거야. 이별의 인사를 하러 네가 다시 돌아오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 장미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옛날 내 여우와 같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친구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됐어. 이 말에 장미꽃들은 난처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비어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순 없을 거야. 물론 멋모르는 행위는 내 장미도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준 꽃이기 때문이야. 그것이 내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되풀이했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나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너는 잊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네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되풀이했다.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이 일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저장해 놓은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너의 지난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나 난 비행기를 아직도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도 없고. 나도 아주 천천히 샘터로 걸어갈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는, 그는 나에게 말했다. 얘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는 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다고 해도 친구를 하나 가진 것은 좋은 일이야. 난 내 친구 여우를 가져서 기뻐. 이에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햇빛만 조금 있으면 그만이니. 그러나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을 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내키지 않는 몸짓을 했다. 이 거대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물을 찾는다니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여러 시간을 걷고 나자 어둠이 깔리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목마름 때문에 좀 열에 들떠 꿈결에 서인 듯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럼 너도 목이 마르니?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아. 나는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가 주저앉았다. 내가 그 곁에 주저앉았다. 잠시 말이 없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물론이라고 대답하고 달빛 아래 주름을 짓고 있는 모래 언덕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이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사실이다. 나는 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정적 속에 빛나는 어떤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딘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모래밭이 왜 그렇게 신비롭게 빛나는지 문득 깨달았다. 어렸을 때 나는 고가에서 살았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 집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어쩌면 찾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물이 우리 집 구석구석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그래,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나 별이나 사막이나 그걸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아저씨가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기뻐.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걸었다. 나는 감동했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구 위에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없으리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달빛 아래서 그 창백한 이마, 그 감긴 눈, 바람에 흩날리는 그 머리칼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다.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것은 껍질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의 반쯤 벌린 입술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미소를 보고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렇듯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바치는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다. 비록 잠이 들어도 그의 가슴 속에서 등불처럼 밝게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의 영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더욱더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등불들을 잘 지켜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지 모르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걸어가 동이 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부랴부랴 급행 열차에 뛰어들지만 자기들이 찾는 게 무언지도 이제는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뱅뱅 도는 거야. 어린 왕자는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여느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모래 속에 파인 구덩이일 뿐이다. 그 우물은 마을의 우물 같았다. 그러나 마을이라곤 전혀 없었기에
나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이상한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두 마련되어 있잖아. 도르래랑 두레박이랑 밧줄이랑. 그는 웃고 줄을 만지고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잠들었다 일어났을 때 낡은 바람개비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아저씨, 들리지? 어린 왕자는 말했다. 우리가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불러.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하마. 그에게 말했다. 너한테는 너무 무겁다.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우물의 둘레돌까지 들어올려 넘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나의 귓속에서는 도르래의 노래가 계속 울렸고 여전히 출렁거리는 물속에서 해가 출렁거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난 이 물이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마시게 해줘. 그 말에 나는 그가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까지 들어올렸다. 그는 눈을 감고 마셨다. 명절이나 되는 것처럼 즐거웠다. 그 물은 보통 음료수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 물은 별빛을 받고 걸어온 발걸음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팔의 노력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선물처럼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도 이처럼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미사의 음악, 다정한 미소들이 바로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빛나게 했다. 아저씨네 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원 하나에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고 있어. 그래도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찾지는 못해. 찾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장미꽃 한 송이에서도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을 텐데. 물론이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눈은 장님이야.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셨다. 숨이 가벼워졌다. 사막은 동이틀 무렵이면 꿀과 같은 색깔이다. 나는 이 꿀 색깔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왜 공연히 마음을 괴롭혀야 한다는 말인가? 아저씨는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알잖아요. 양에게 씌워줄 부리막 말이야. 난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초벌만 그린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걸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 바오바브 나무들 꼭 배추 같다. 바오바브 나무를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여우는 이 귀를 봐. 꼭 뿔 같고 그리고
너무 길어.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얘야, 넌 공평하지 않아. 내가 그릴 줄 아는 것이라곤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없지 않니? 아, 괜찮을 거야. 그는 말했다. 어린애들은 다 알아봐요. 나는 그래서 부리망 하나를 연필로 그렸다. 그걸 어린 왕자에게 주려니 가슴이 메었다. 너 나한테 숨기고 있는 계획이 있지?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1년이야.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떨어진 곳이 이 근처야. 그리고 얼굴을 붉혔다. 또다시 나는 까닭도 모른 채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의문이 생겼다. 그럼 우연이 아니었구나. 여드레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그날 아침,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사방으로 수마일리나 떨어진 곳을 너 혼자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 말이야. 네가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구나.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나는 망설이며 덧붙여 말했다. 1년이 되어서 그런 거지?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어린 왕자는 묻는 말에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난 두렵구나.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하잖아. 기계 있는 대로 다시 가야 해. 난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자신을 길들이게 하고 나면 얼마큼은 울 염려가 있다. 우물 옆에는 무너지다만 낡은 돌담이 있었다. 이튿날 저녁, 일을 하다가 돌아오던 나는 멀리서 어린 왕자가 그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너 기억이 안 나니? 바로 이 자리는 아니야. 틀림없이 그 말에 대답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날은 바로 그날이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을 향해 그대로 걸어갔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는 것이었다. 물론이야.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면 알 거야.
거기서 나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오늘 밤에 거기로 갈 거야. 나는 담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얘기를 했다. 네가 가진 독은 좋은 거니? 오래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니? 나는 가슴이 조여 발을 멈추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 이제 너는 가봐. 그가 말했다. 내려가야겠어. 그때서야 나는 담 밑을 내려다보고 펄쩍 뛰었다. 거기 30초 안에 우리를 끝장낼 수 있는 저 노랑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대가리를 쳐들고 있지 않은가.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뛰어갔지만 내 발소리에 뱀은 잦아드는 분수처럼 천천히 모래 속으로 스며들더니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가벼운 쇳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교묘히 사라졌다. 나는 담 밑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눈처럼 창백한 내 꼬마 왕자를 겨우 품에 받아 안을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젠 뱀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나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의 금빛 목도를 풀어냈다. 나는 그의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물을 먹여주었다. 이제는 그에게 감히 아무 말도 물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엄숙하게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 가슴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했다. 아저씨가 비행기에 무엇이 고장났는지 알아내서 참 기뻐. 아저씨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았니? 나는 비행기 수리에 뜻밖에도 성공했다는 그 말을 막 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 그러고는 우울하게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어린애처럼 품에 끌어안고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붙잡아 볼 수도 없이 끝없는 구멍 속으로 곧장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넣어둘 상자가 있고 또 부리망도 있고. 그리고 그는 우울하게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는 그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얘야, 너 무서웠지? 그는 무서웠다. 물론이다. 그러나 그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저녁이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 온몸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이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내가 힘겨워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 웃음소리는 나에게 사막의 샘과 같았다. 얘야,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그러나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야. 내가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 위에 내 별이 나타날 거야. 얘야, 그게 다 못된 꿈 아니니? 뱀 이야기니, 뱀하고의 약속이니, 별 이야기니.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 하나를 사랑한다고 해봐. 그럼 밤에 하늘만 바라봐도 아늑해지지. 어느 별에나 다 꽃이 피지.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마시게 해준 물은 무슨 음악 같았어. 도르래랑 밧줄이랑 그것들 때문이야. 아저씨도 생각나지? 참 좋았어. 물론이지. 아저씨는 밤에 별을 쳐다볼 거야.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게 오히려 잘 된 거야. 내 별은 아저씨에게 여러 별 가운데 어느 한 별일 거야. 그러면 어느 별을 바라봐도 다 좋을 거야. 어느 별이나 다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 그는 또 웃었다. 아, 얘야, 얘야, 그 웃음소리가 듣기 좋구나. 바로 이게 내 선물이 될 거야. 물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람들에겐 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별은 아니야.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겐 별이 길잡이일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빛에 지나지 않을 거야. 학자들이라면 별을 문제거리로 생각하겠지. 내가 만난 사업가한텐 별은 황금이야. 그러나 별은 말이 없어. 아저씨가 보는 별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으로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슬픔이 가라앉으면
슬픔은 언제고 가라앉아. 나를 알았다는 게 기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일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야.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재미로 창문을 열 거야.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거야.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래, 나는 별을 보면 늘 웃음이 나와. 그럼 아저씨가 미친 줄 알 거야. 내가 아저씨한테 너무 심한 장난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별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을 한아름 가져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이내 그는 정색을 했다. 오늘 밤은 정말이야, 아저씨. 오지 마. 난 네 곁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어쩌면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 거야. 그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그는 걱정스러운 빛이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아저씨가 물리면 어떡해 해. 뱀은 심술쟁이야. 장난삼아 물지도 몰라.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무언가 그는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하기야, 두 번째 물때는 독이 없다니까.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내가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아, 아저씨구나.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걱정을 했다. 아저씨는 잘못한 거야. 마음이 아플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도 알 거야. 거긴 너무 멀어. 이 몸뚱이를 가지고 갈 순 없어. 너무 무거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벗어버린 낡은 껍데기나 같을 거야. 낡은 껍데기가 슬플 건 없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기운을 잃었다. 그러나 다시 안간힘을 썼다. 참 포근할 거야. 아저씨도 알잖아.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 모두 녹슨 도르를 달고 있는 우물이 될 거야.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즐거울 거야. 아저씨는 방울이 5개나 있고 나는 샘이 5개나 있고 그리고 그도 말이 없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야. 혼자 한 걸음만 내딛게 놔줘요. 그리고 그는 앉았다. 무서웠던 것이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알잖아. 내 꽃. 나는 꽃에 책임이 있어. 게다가 그 꽃은 너무 약해. 그렇게도 순진하고 세계와 맞서 제 몸을 지킨다는 게 4개의 가시밖에는 없어. 나는 더 이상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봐요. 끝났어요. 그는 또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섰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딛었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 빛이 반짝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천천히 넘어졌다. 모래밭이라 소리조차 없었다.